다른 거 일정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조금 자문을 좀 받거나 좀 이렇게 하자. 내가 한번 홍 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요.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끝났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공개 이후 여러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 캠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어제 방송된 김건희 씨 녹취록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 모두 방송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 방송이 나간다고 여러 군데서 예고가 엄청 날 때도 네.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와 사적 대화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대응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야 뭐 때문에 저렇게 걱정들을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같이 기자와 김건희 씨,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그런 제가 보기엔 사적 대화라기보다는 정치 전반에 걸친 내용, 그리고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오히려 김건희 씨가 깊숙하게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애초에 너무나 기대가 높았던 분들은 좀 저급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기대 없었다가 봐서 그런지 사실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워낙 세게 나와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끝내보고 나서는 좀 씁쓸했다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저런 그 행태들을 용인해줘야 되고,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국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판단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녹취록이 생성이 돼서 유통되는 과정을 우선 보면 대화 내용에서 이렇게 좀 보다시피 저희들도 취재 기자 많이 접해보잖아요.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취재의 과정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좀 말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런 것들을 작년 7월부터 해서 무려 12월까지 50차례 이상 녹취를 하면서 그걸 또 어딘가 실시간으로 넘겨주고 그걸 보도 시점까지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재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저런 녹취록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강행한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 MBC의 판단이 과연 옳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는 선거 문화 행태인가, 취재 행태인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인데 내용을 많이 담아주셔서 일단 그 앞서 기획설을 지금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제 나온 발언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는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어제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취재한 기자에게 캠프에 들어와라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1억 원 얘기도 좀 나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네. 이건 법적으로도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자와 통화 이후에 강연에 강사로 초청을 해서 네. 강사 비용을 105만 원을 지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방송 신문 불법 이용 매수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툼의 여지는 있긴 한데요. 근데 분명히 그 강사로 초대를 했고 강연을 했고 그 장소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유사 사무실에서 뭐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강연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사적인 그런 조직을 위해서 서초동 캠프가 있었지 않았냐 이것을 의심할 수 있는 네. 부분을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1억 매수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후에 김은혜 대변인이 또 다른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단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준 것이 이것이 성사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김건희 씨가 평소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보여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충격적으로 보여졌던 게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 뭐 선거판에서 열정페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따가 뭐 또 다룰 얘기긴 합니다. 뭐 미투 관련할 때도 보수는 돈을 줘서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매사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실없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그 대화의 그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선 강연료 얘기하는데 글쎄 강연료를 오히려 지급을 안 했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되고 법적으로 오히려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1억 매수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앞대와 보면은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뭐 기자라는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럼 뭐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같이 일해보자라고 하는 게 맥락이 굉장히 농담 비슷하게 지나가는 얘기였거든요. 저걸 뭐 이런 글자 활자를 보면서 굉장히 1억 매수설이라고 몰아가는 것 또한 저는 뭐 작은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어쨌든 저는 뭐 전체 대화가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유튜브나 여러 곳에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좀 관심 있으면 들어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저는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강연료 105만 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리고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디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소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말씀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과 영입 제한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말의 뉘앙스나 이런 걸 볼 때 흘려가는 말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가 뒤에 뭐 웃음 비슷하게 섞이면서 나와요. 그거를 뭐 2억 뭐 매수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그 발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기자와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적 대화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약한 여자 뭐 그런 인격을 건드린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MBC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다 깡그리 무시되는 부분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봐지는데요. 내용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보수도 갈라치게 하고 민주당도 갈라치게 하고 뭐 그런 대단한 그 힘을 발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이 굉장히 시끄럽게 했고 뭐 언론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검찰을 공격해서 과하게 공격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 보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보복 수사를 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데 이것이 김건희 씨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 윤석열 후보가 옆에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되질 않아요. 저는 지금 그 표창장 하나로 저 진짜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허위 경력에 대한 수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돋보이고 싶은 욕심으로 포장을 했던 지난번 그 포장된 사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검찰의 그 문제를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며 안하무인이며 좀 이 처사가 굉장히 불쾌했고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 수사였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저녁도 오늘 저녁도 아마 어디 저기 그 저녁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시지만은 좀 저녁 반주 한잔 하면서 하시는 자리 가면 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전제했지만 이게 취재 과정, 취재원과 취재 기자의 입장이라보다는 누나 동생 얘기하는 사이에서 나왔던 걸 전제로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다. 혹은 뭐 조국 수사를 너무 공격해서 윤석열만 키워줬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한간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쉽게 했던 건데 너무 애써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두려 하시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나왔던 얘기를 일일이 하나씩 얘기 언급해서 반박하기보다는 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맥락을 좀 들으시면 국민들이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희가 뭐 논박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볼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논박할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뭐 이른바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날 이 건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사과 네. 입장을 냈지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통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을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경솔하기도 했고 부적절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이었죠. 이것 또한 저는 이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없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미투가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같은 여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와 편하게 대화하다 보면 뭐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했다. 그래서 사과까지 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의 얘기를 나가고 하는 것이 저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돈을 주고 해야지 하려면 뭐 이런 발언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인식은 보통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성매매 금지법이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줄리 의혹, 줄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해명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취재라기보다는 사적인 대화 상황이었고 편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였다고 뭐 스스로들 저기 이모 기자도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답을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는 뭐 그동안 정말 힘들게 한 여성의 인격을 이렇게 몰아갔던 줄리 의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뭐 동거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제 그 녹취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전체적으로도 뭐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뭐 일일이 발언 하나하나 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 녹취록을 보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도 관심을 갖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그 김건희 씨의 그 결혼 전 사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저도 계속 했는데 어제 김건희 씨 발언을 통해서 거짓말이 하나 또 들통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재택 전 검사와의 관계, 뭐 동거설들이 파다했는데 그 부분을 해명하면서 엄마와 본인과 양재택 검사 3명이서 패키지 여행을 갔다는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의 사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이전에 했던 거짓말이 다시 또 거짓말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통화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거짓말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이게 이 녹취 이후에 어필이 될 거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와 얘기하면서 캠프 전반에 대한 문제, 일정에 대한 문제, 지금 뭐 자기 사생활에 대한 문제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도 많고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위선들이 저는 심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무슨 저 패키지 여행 관련해서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 대변인께서도 여기서 어떤 이유로 그게 거짓말이다 말씀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시청자들이 또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후보 배우자로서 이 정도 얘기한 것이 정치에 그렇게 고관여를 하는 부분인가? 본인의 배우자가 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 정도 관심도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한 근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또 뭐 거짓말과 위선 뭐 이런 거는 좀 지나치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꼭 정정을 좀 해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검사라는 사람이 무서운 줄 알고 만났던 윤석열 후보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양재택 씨가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갔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과문에는 검사는 처음 받고 처음 소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그 이전의 사생활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기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닐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온 것에 검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랑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게 그 거짓말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행까지 갔지 과하게 않습니까? 많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 저희가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그렇게 넘어갈 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빈약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넘어가실 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 법원에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김건희 씨의 그 수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어제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녹취를 확보를 했던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어제 MBC 보도를 놓고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 맥락이 잘 결단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우리 주민이 맨날 조금 걱정해주고 많은 지지자가 있는데 써지 말라고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줘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맨날 매번 이게 그 거절할 수 없어서 쓰고 갔는데 그 무슨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어딨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무속인 만났다간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하지 무슨. 네, 전국 관련된 대담 나누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를 좀 처리를 하고 그 관련된 대담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즉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순방 도중에 관련된 사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북한 연초부터 계속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앞선 이야기로 좀 갈게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저는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이재명 후보는 표명을 했고요. 네.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전부터 여태까지 해오던 모습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도 우리 정부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이니
어떤 모습에든 북한이 뜻하는 바를 전달하고 싶은데 늘 해오던 모습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 등을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최근 뭐 이런 논란 등에 앞서서 뭐 선제 타격과 관련된 발언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안보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방침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지금 뭐 국민들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네. 중요한 상황에 너무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너무 온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건 아마 미국의 제재가 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뭐 복합적으로 주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대통령의 좀 전에 있었던 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그 다음에 뭐 NSC 상임위가 열려서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고 너무 쉽게 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NSC가 즉각 열려요. 즉각 열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정도 연이은 도발이 있으면 규탄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도 뭔가 성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쉽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후보의 뭐 선제 타격에 관해서 이게 무슨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위기감을 촉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북한이 이렇게 쉽게 미사일 도발을 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응이 너무 연약해 보인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지금 뭐 이왕 나와서 저희가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안보 관련된 녹취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듣고 대변인님께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불안한 이 거짓말장이들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대변인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본 입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뭐 이런 기타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지나치게 또 안보 불안, 안보 위기를 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론적인 기본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와 뭐 멸공, 저는 그것이 다 안보 포퓰리즘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이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그러니까 군사작전권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유엔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시저를 모르는 얘기를 마구 내뱉는 것은 결국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결국은 선제 타격이든 뭐 똑같은 대응, 강대강 대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결국 뭐겠습니까? 전쟁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것은 결국 경제를 죽일 것이고 많은 국민들을 다 죽이는 일이 될 것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만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오히려 민주당 분들한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연일 쏘고 있는 거는 마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가 되면은 뭐 1분 이내에 뭐 한반도 전체가 다 초토화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휴민트 자산, 정보 자산을 등을 활용을 해서 이게 동해안으로 가는지 아니면 만약에 한반도를 향했다면 선제 타격 외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작년 2021년 10월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몇 분도 선제 타격 얘기를 했고 합참의장도 분명히 거기서 선제 타격 얘기를 해요. 그거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전쟁 위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어찌 됐건 선제 타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발할 위협이 있다면 선제 타격해서 그 위협을 제거해야지. 그럼 막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해 초부터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행사, 정치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초당적으로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와서 먼저 이 주제를 다뤄봤고 다시 앞서서 이 내용만 좀 간략하게 다루고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측 캠프 무속인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 네. 특정 매체가 무속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이사 그리고 어떤 인쇄 매체 사장이에요. 그래서 무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역시 아까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김건희 씨 통화 내용들 일부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발언 등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무속, 샤만 뭐 이런 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 내용과 달리 캠프에는 굉장히 뭐 다양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이 사람이 무슨 뭐 고문으로 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일정 메시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대화 속에도 나옵니다. 본인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도사들하고 대화를 자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그 사태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초동 캠프라고 이른바 하는 그곳에서 이 건진 법사 뭐 이런 이름을 통칭되는 그분이 거기서 인재 영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고문의 역을 했다라는 게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간단한 이슈처럼 뭐 그냥 넘기는 얘기도 녹취에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가 본인이 더 센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결국 무속 그리고 권력, 돈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제2의 최순실 사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오면서 이번 통화 내용도 7시간이라고 명명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특정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일간신문의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뭐 서초동의 캠프 그다음에 거기서 뭐 면접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최순실을 언급했던 거는 그런 무속이나 샤만과 관련한 것이 아닌 뭐 국정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취지의 최순실을 언급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섞어서 몰아가는 거는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말씀 저희 좀 드립니다. 부대장님께 정정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7시간 녹취도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뭐 기자와의 대화든 7시간 45분의 녹취든 이것이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일인 거는 명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관련된 보도 그리고 북한의 일단 무력 시위와 관련한 그 두 후보 측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고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주제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자료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6.2%, 윤석열 후보는 41.4%, 안철수 후보는 9.6%를 기록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3.6% 기록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번엔 리얼미터 자료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36.7%, 윤석열 후보 40.6%, 안철수 후보 12.9%, 심상정 후보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맨 마지막 답변을 대변인께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부단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
그래픽을 좀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반등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봤습니다만 이번 주 나오는 결과 보니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용이 좀 수습이 됐고, 그다음에 메시지의 전달 방식을 바꿨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들이 나오면서 아마 흩어졌던 지지세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반등과 같이 이제 연관돼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이제 그 40%의 벽을 못 뚫고 있는 것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관련되어 와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설 전까지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 전까지 이 변화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의 40%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가 출렁이는 측은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같습니다. 네. 시소 게임 같기도 네. 하고요. 뭐 반사 이익을 봤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 뭐 또 하락 이게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측면과 정권 교체 심리가 반영돼서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정책 토론이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계속 해왔던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차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그래픽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 부단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또 단일화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지금 뭐 이 보고 계신 그래픽 KSOI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긴 한데 그 15%, 17%까지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 그 지지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지지율이 좀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12.9%를 기록을 했거든요. 일단 뭐 물론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특정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수치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만약에 그 15%를 넘지 못하고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 단일화 국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추운 날씨 안철수 후보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하고 다니시는데 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선거 국면이 갈수록 사실은 양강의 후보로 수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번 조사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가 KSOI 조사에서는 한 5%포인트 이상 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설 전까지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월 중순 전까지 상당히 많이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던 단일화에 대한 압박 내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본인을 향한 압박 내지는 그 명제를 어떻게 수행할 건가 이제 고독하게 고심해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5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설 전에 이미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단일화가 상수이긴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남은 이제 정책 토론 양자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안철수 후보가 안 계시 후보 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대답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책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 두 양강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충분히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학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공연장 등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600여 명 늘어나는 등 검출률도 26.7%로 상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사고 아파트의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태를 해결하고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은행의 전세 대출 증가 금액이 전체 가계 대출 증가분의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류 열풍 등으로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중국산 알몬 김치 동영상 파문 여파로 중국산 김치 수입은 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새해 들어 4번째 무력 시비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내려갔지만 일주일 전보다 854명, 2주일 전보다 734명 증가하면서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59명으로 전날보다 335명 줄었습니다. 휴일 검사자 수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551명, 해외 유입은 308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54일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3명 늘어나 누적 6,333명이 됐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이 26.7%로 집계돼 전주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도 2,679명이 새로 발생해 누적 감염 환자는 5,030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94.7%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 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5% 늘었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증가율은 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인도와 브라질 등에서는 확진자가 갑절 이상 불어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독서실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 패스 집행 정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며 지역 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 오는 3월부터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례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방역 물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하고 27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대상입니다. Das heißt, wir werden wie vorgesehen die Impfpflicht beschließen. Sie wird Anfang Februar in Kraft treten. 이를 어기면 우리 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신부와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한 건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입니다. 독일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달 말부터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Ich bin ohne Wenn und Aber für eine Impfpflicht. Ich bin für eine Impfpflicht ab 18. Ich glaube, dass wir sonst, also im Herbst, wieder vor einer Situation stehen. 성인 전체는 아니지만 취약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50세 이상, 그리스는 60세 이상에 제한적으로 백신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에콰도르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성을 띤 정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ir geht es einfach darum, dass jeder selbst entscheiden soll, ob er sich impfen lassen will oder nicht. Ja, wer das machen will, soll das gerne tun, aber man soll auch akzeptieren, dass es welche gibt, die es nicht wollen. 지난 주말에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나라들은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오늘까지 4번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늘 올해 들어 4번째로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어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중국에 도착한 북한 화물 열차가 오늘 오전 중국 단둥역을 출발해서 북한 신의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7시 반쯤 북한 화물 열차 한 편이 압록강 철교, 즉 중조 우이교를 건너서 북한 쪽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단둥 소식통은 화물 열차가 북한으로 귀환한 지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 반쯤 북한에서 2번째 화물 열차가 중국 단둥역으로 건너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 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과 품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우려와 불신을 끊겠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몽규 HT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사퇴 발표에 대해서 광주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총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또 구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망설이는 등 비협조적인 현대산업개발 측을 구조작전에서 배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신속한 구조작전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방관 3명이 희생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바닥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평택 물류창고 바닥 미장 작업을 한 업체 2곳에 오늘 오전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공사장 1층 바닥 미장 계획서 등을 확보해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의 핵심 정책인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 사업은 LH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분양까지 책임지는 최초의 국가 주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YTN 취재 결과 정부의 공식 발표도 전에 이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들이 들어와 뒷산까지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공공주도 복합사업 즉시 폐지하라! 제발 좀 그냥 이대로 그냥 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정부의 도심복합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 4구역 마을 끝자락에 있는 뒷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도가 가팔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이곳 토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1390제곱미터 400평 남짓한 임야 한 필지를 10여 명이 잘게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던 임야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 17일. 이날은 도심복합 사업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2월에서 6월 말로 늦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 즉 6월에 부동산을 새로 산 소유주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가는 거예요. 돈 지불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 목격을 했거든요. 소유주는 은평구에 거주한 1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외지인입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 100제곱미터씩 임야를 쪼개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을 살짝 웃도는 100제곱미터씩 나눠 가진 겁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쪼개기를 통해서 나중에 입주권, 우선 공급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증산 4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3억 원, 84제곱미터는 17억 원 내외. 임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원이니까 불과 반년 만에 2배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분 쪼개기라는 게 굉장히 극성을 부린 적이 있는데 과도한 지분 쪼개기 같은 걸 막기 위한 조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간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지난해 LH 사태 당시 문제로 불거졌던 지분 쪼개기 매입 수법과 판박입니다. 개발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많은 이제 투기 세력들이 구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증산 4구역 일부 원주민들은 도심복합 사업은 외지인 투기 세력만 이득을 보는 사업이라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치약과 세제, 믹스커피 같은 공산품에 이어 서민들에게 친숙한 돼지고기까지 가격이 안 오르는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가격을 보고 또 보고. 장바구니에 쉽사리 담기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사고 안 쓰면 된다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같은 거가 이제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삼겹살 한 건에 막 2만 원 돈 거의 가져야 먹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차례상 필수품인 식용유, 밀가루 값이 18% 넘게 뛰었고 돼지고기, 참조기는 오름폭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치약과 샴푸, 세제 등 생필품 역시 10% 안팎 비싸졌습니다. 원두값 상승에 따라 믹스커피 출고가도 평균 7.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650원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26,5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출고가 오른 날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14일부터 오른다고 하셔서 바로 올랐어요. 스타벅스는 8년 만에 매장 가격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치킨과 햄버거 가맹점들의 가격 인상 도미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소비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수입 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더는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비해서 소비되는 금액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나 이제 신경 써야 되거나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기는 하죠. 정부는 설 전에 농수산품 비축 물량을 풀고 기준금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언제 3% 아래로 내려올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히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1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이른바 중국산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이 확산한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7% 줄었습니다.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감소폭이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후부턴 내륙에 눈까지 내려서 빙판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한파 현황 그리고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주말 사이 추위가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철원 김화읍으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 밖에 파주 영하 16.3도, 서울 영하 9.2도, 거창 영하 8.1도, 전주 영하 5.7도 등 전국 대부분 예년 기온을 4도에서 5도가량 밑돌아 추웠습니다.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됐는데 현재 경기 동북부와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등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한파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 위 살얼음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퇴근길에는 도로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이후 금요일까지는 영하 7, 8도 정도의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상공에 머무는 차가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이 같은 정체 현상이 이번 주 후반까지 지속하다 주말 이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2월 상순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남태평양에서의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몰고 온 쓰나미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쓰나미 위협은 이제 지나갔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 통신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페루 남부 해안 도시 피스코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폭발 지점에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해안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 la tercera sí fue cuando todo el mundo se que llegó hasta el muro. La cuarta fue cuando se inundó todo el Chaco, se metió por acá todo el agua y llegó el agua hasta la rodilla, dice, ¿no? Hasta la rodilla. 페루 북부 해변에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항구에선 보트들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안은 통가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해저 통신선이 손상됐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 때문에 공중 접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상공까지 솟구쳤고 분출 반경이 260km나 됐습니다. 통가는 쓰나미 경보 발령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고 해안 근처에 궁이 있는 통가 국왕도 고지대로 대피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통가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서는 현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가는 제주도의 40% 크기이고 인구는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국의 쓰나미 관련 정부 기관이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국가쓰나미경보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이번에 분화한 통가, 훈가, 하파이 화산에선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화산이 분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선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권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에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판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공군은 지난주 발생한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중단했던 비행을 오늘 낮 12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F-5 계열과 이달 초 착륙 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했던 F-35A 전투기는 비행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제10 전투비행단의 F-5E 전투기 추락 사고 직후 점검 차원에서 사고 기종을 포함한 전 기종의 비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대체 복무로 편입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31살 A씨가 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통지했고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들 중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5월 강원도 고성군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축구장 172개 면적의 산림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600건이 넘습니다.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과열되기 쉽고 불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화재 초기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바로 화목보일러용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에 열을 가하자 몇 초 만에 화목보일러 주위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양양과 홍천 등에서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목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간이 스프링클러 덕분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연기가 나서 거기 터져가지고 왜 그 불을 껐으니까 고맙죠. 뭐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한 개에 5만 원 안팎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서 그 보일러실 내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진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00여 가구에 화목보일러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액이 급증했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은 한 달 전보다 5조 3,300억 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신협도 11월 대출액이 2조 3,165억 원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29살 남성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구미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코스피 2,900선마저 깨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통화 긴축 발언에 투자 심리가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 넘게 빠지면서 960선을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강추위 속 칼바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7도로 아침보다는 8도가량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강추위 속 눈 소식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서부와 전북, 경북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양이 적고 강수 지속 시간도 짧겠습니다. 다만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이번 주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